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벌써 6.2%까지 오르는 등 대출금리 상승이 가파른 모습입니다. 미 연준의 긴축 기조에 고금리 장기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전기업 위니아전자가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치냉장고 1위 김치로 유명한 위니아도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싼 차값과 열악한 충전 인프라 탓에 판매가 빠르게 꺾이는 가운데 전기차 생태계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본사가 과도한 부담을 주는 관행제도가 개선됩니다. 그동안 외식업계에서는 일종의 강매품인 필수 품목을 통해 본부가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 장기화 여파에 국내 금융시장이 오늘도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500선마저 무너지면서 불안감을 키웠는데요. 당분간 관망세 속에서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동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먼저 오늘도 국내 증시가 아쉬운 흐름을 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27% 내린 2,508.13에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한 건데요. 오전 중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등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 뉴욕 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2,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기관의 순 매도세가 약해지고 개인의 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0.39% 떨어진 857.35의 장을 끝냈습니다. 장 후반 들어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지수도 반등하는 듯 했지만 에코프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 1% 넘게 내리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서는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화권 증시와 환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홍콩은 2%, 중국 본토는 1% 넘게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인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위안화 강세에 연동해 원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내린 1336원 80전까지 떨어졌습니다. FOMC 영향은 어제 오늘 아침까지 해서 다 끝났다 거의. 가운데 이제 중국을 본 거죠.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중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 흐름이 이제 결국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고 국내 증시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석 연휴를 앞둔 다음 주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10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박스권 장세가 유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미 연준의 긴축 장기화 조짐에 국내 시장 금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치솟는 채권 금리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1%까지 올랐습니다. 변동금리는 6.2%까지 치솟았습니다. 대출금리는 지난 4월에는 5% 후반대였는데 6%를 돌파한 뒤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국내 채권금리도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예상 속도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죠.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담들은 FOMC 충격이 어느 정도까지는 기간을 두고 영향을 미칠 테니까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하고요. 여기에 은행들의 적극적인 자금 조달 움직임도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채 발행량은 전달보다 90%나 폭증했습니다. 채권 발행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반대로 금리는 올랐습니다. 지난해 연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100조 원 규모 고금리 특판의 만기까지 가까워지면서 예적금 경쟁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코픽스도 상승을 하고요. 코픽스가 지표금리가 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금리 불안 요인이 커지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신 경쟁 과열 여부를 밀착 점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김상훈입니다. 김치 냉장고 브랜드 딤체로 이름을 알린 대유 위니아 그룹의 가전 계열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니아전자는 끝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위니아도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수년간 경영 악화에 임금 체불 문제까지 터지면서 대표이사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라스의 브랜드를 달고 세탁기, 냉장고 등을 파는 위니아전자. 중국과 멕시코 등 해외 시장에 매출의 90% 이상을 기대고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해외 공장이 멈추면서 영업이 마비됐습니다. 영업 손실 규모는 2019년 45억 원에서 현재 1,000억 원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경영진은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에 결국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이나 약간 해외 쪽으로 좀 더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수익성의 한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고요. 회생법원은 오는 26일 대표자 신문기일을 열고 이후 기업 회생 절차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경영난에 빠진 위니아전자는 직원 400여 명 임금과 퇴직금 302억 원을 체불했고 결국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년 동안 장기화 되다 보면 지금은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인 살인이죠, 살인. 김치냉장고 딤체로 이름을 알린 위니아도 임금 체불 문제로 내용을 겪었던 가운데 위니아 매각 추진도 물밑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 경유값이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휘발유보다 비싼 곳도 종종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평균 가격도 경유가 휘발유를 앞지를 수 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질렀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주유소에서는 경유값이 이틀 만에 9원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685원, 휘발유는 1,783원입니다. 경유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는 100원 이내로 좁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따라잡는 분위기에 소비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번 정도로 놓고 있고요. 5만 원 넣으면 그래도 한 70% 찼는데 이제 절반 정도 차는 것 같아서 가계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휘발유 차량보다는 경유차가 연비나 이런 면에서 저렴하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요즘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것 같기는 해요. 국제 경유 가격이 석 달 만에 24%가량 뛰어 126달러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경유값을 더 밀어올릴 전망입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석유 제품에 대한 공급 부족 우려로 국제 경유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경유값이 가파르게 오른 2달 전부터 경유차 신규 등록 대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SBS 비즈 박채은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인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과 또 불편한 충전 인프라 탓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정부가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늘리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을 쏟았지만 소비자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충전소나 이런 것들도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아직 높죠. 많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차 구매할 때 조금 고려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약 7만 8천 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11% 많았지만 느는 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남아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3,700여 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받아간 차는 현재 약 5,300대에 그쳤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전기차 수요가 떨어져 판매가 저조하다며 인센티브 제도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또 자동차세가 언급이 되면서 전체적인 가성비가 전기차 구입을 주춤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줘서 좀 더 소비자가 인센티브를 길게 느끼는 방법.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프랑스판 IRA 도입 등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해외 판매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 구체적인 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대어라는 평가를 받아온 두산 로보틱스가 일반 투자자 모집을 마쳤습니다. 주주가 되겠다는 경쟁률은 524대 1, 증거금은 33조 원 넘게 모였습니다.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관심이 높은 걸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세계 4위의 협동 로봇 업체입니다. 마치 인간의 팔 모습을 한 로봇인데 사람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협업해야 해서 정교한 기술력과 안전성이 요구됩니다. 조립, 적재, 포장 등의 공정에서 활용도가 높겠죠. 또한 이렇게 전기차를 직접 충전시키기도 하고요. 또 수술실에서는 의사의 팔이 되고 또 치킨도 열심히 튀깁니다. 지난 2021년 1조 2천억 원 수준의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연평균 35%에 성장할 거란 이런 분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공모 자금을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 인수와 해외 사업을 강화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봇을 산업과 협동 로봇으로 나누는데 협동 로봇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숫자로 본 경제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가 쌓이듯 세금을 성실히 내도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 쓰임새도 적어서 사용률 자체가 낮았는데요.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 정윤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낸 세금에 따라 주어지는 세금 포인트, 세액 10만 원당 1점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세금 포인트 사용률은 0%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도 자체가 낯선 데다 포인트를 쓸 만한 곳도 적어서입니다. 박물관과 국립공원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쿠폰을 종이로 출력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세금 포인트만 95억 4천만 점, 돈으로 따지면 9조 4,700억 원에 달합니다. 사람들이 제도를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이용률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어요. 세금 포인트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국세청이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는 26일부터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에서도 세금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점당 1,000원의 할인 쿠폰이 주어지는데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사용처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됩니다. 12월 말부터 행복한 백화점과 판판 면세점 등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살 때도 5%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포인트를 활용해 납세 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쌓인 세금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국세청의 온라인 납세 서비스인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치킨이나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본사로부터만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이란 게 있습니다. 치킨에서의 소스, 단무지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시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에 비싼 값을 내는 겁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 여당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윤선영 기자입니다. A커피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중에서도 살 수 있는 똑같은 연유와 생크림 등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가맹점에 강제하면서 정작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버거 본사는 패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가맹점에는 협의도 없이 오히려 가격을 대폭 올려 팔았습니다.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는 1년 동안 무려 7번이나 50여 개 필수 품목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내가 개인으로 사다 쓰는 거는 없어. 조금 싼 것도 있잖아. 쓰고 싶어도 못 써.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가맹점 부담이 늘수록 본사는 배를 불렸습니다. 본사가 한 가맹점에 필수 품목을 팔고 남긴 이익이 제과제빵과 한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40%나 늘었고 치킨 10%, 피자도 7% 늘었습니다. 본사는 전국 매장에서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필수 품목 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서든 균일한 맛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필수 품목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점검과 가맹점주의 편익을 위한 안들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필수 품목 실태 점검을 상시화하고 법령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필수 품목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되 추후 변동이 있을 땐 점주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상대차와 가볍게 부딪혔는데도 큰 부상을 입은 척 병원에 입원부터 하는 경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속된 말로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진료비가 8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험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차선으로 빠지기 위해 좁은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조금 힘겨운 듯 싶다가 결국 옆차와 부딪혔는데 다행히 사이드미러 정도만 손상됐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40대 차주는 병원에 5일을 입원하고 사고를 낸 차주에 무려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75만 원으로 지난 2014년 30만 원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중상 환자 진료비가 같은 기간 30%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높습니다. 경상 환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를 계속 받게 되는 점이 주요 이유입니다. 환자의 통증 호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어 진료비가 불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도부터 그 자동차 사고에서 대인 진료비는 그 전문 기관에서 그 진료비가 적정하게 지급이 됐는지를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일반 가입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나이롱 환자를 걸러낼 수 있는 표준 진료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최근 검찰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보증을 악용한 200억 원대 대출 사기 혐의로 관련 업체 임원들을 기소했습니다. 신보는 허점을 드러낸 예비창업보증의 심사를 강화하며 뒤늦게 보완에 나섰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의료 프랜차이즈 기업 임원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용보증기금 예비 창업자 대출 보증을 통해 모두 259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들을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예비 창업자 보증 제도는 신보가 창업 전 6개월 이내 기업에 100% 대출 보증을 서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소속 의사들은 현금성 자산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자본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허술한 보증 심사 과정이 악용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기업 소속 의사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자신의 돈인 것처럼 예금 잔고를 부풀렸고 보증 한도를 높여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심사 과정의 허점이 노출되자 신보는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신보는 예비 창업 보증을 취급할 때 자기 자금이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금으로 조성됐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에 넣어놓고 잔고 증명만 띄면 되거든요. 조건이 빠져 있었던 거죠. 예비 창업자 보증 같은 경우에는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창업할 사람이라고 조건을 줬었어야죠. 그래서 그걸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냥 그런 걸 확인 안 하고 온 거는 문제가 있죠. 신보는 확약서 문구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사드 사태로 동남아까지 사업 생태계를 확장한 롯데가 그 결실을 조금씩 보는 모습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가 성과로 확인되면서 물류, 화학 등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3세 신유연로의 경영 승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지에서 류선우 기자입니다. 롯데 계열사 리더들이 베트남 하노이 롯데타운에 총 집결했습니다. 이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2016년부터 부지 개발이 착수하여 6억 4,300만 달러가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롯데그룹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진행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해외 사업 거점지였던 중국에서 사드 사태를 겪은 롯데는 동남아시아로 중심지를 옮겼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에 달하고 평균 연령이 낮아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봤습니다. 롯데는 이곳에 계열사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오늘 정식 개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해외 사업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으로 성과를 확인한 롯데는 다른 산업군으로 보폭을 넓힙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앞으로 유통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베트남 정부와도 화학과 물류, 부동산 등 분야의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3세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9월 베트남 출장길에 이어 이번에도 아들을 동행하며 역할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오늘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와 함께 오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은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통에서도 조금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무의 다음 행선지가 그룹의 핵심 축인 유통업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롯데의 3세 경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통제할 국제 디지털 규범을 제안했습니다. 닷새 간 40여 개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1대1 맞춤형 경제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나흘 차에도 10개국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남미 시장의 관문인 파라과이와는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파라과이 중점 사업인 아순시온 경전철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와는 자동차 부품 사업과 전기차, 수소 연료 분야를, 몽골과는 광물과 신도시 개발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릴레이 회담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와 공급망 맞춤형 협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확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동시에 결국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도 참석해 가짜 뉴스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 5가지를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했습니다.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41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닷새 간의 릴레이 회담을 마치고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내년 미국의 예산안 처리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정부 업무가 일제히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되는데요.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재 기자, 공화당에서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휴회를 선언하고 1조 4,710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직면하는데요. 열흘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먼저 추진해 의회가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임시 방편인 건데 이마저도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중도파와 강경파 간 대결이 극심합니다. 공화당 중도파는 복지 프로그램 유지를, 강경파는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강경파 동료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사 공화당 주도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무사히 넘겨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셧다운에 들어가면 안보, 치안, 안전 분야를 제외한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가를 가야 합니다. SBS BG 윤지혜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소아암 환자 누적 기부금 규모가 2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지 시각 21일 미국 현지에서 소아암 퇴치 캠페인 바퀴에 희망을 싣고 25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We want to help create a world that is free of pediatric cancer and give hope to those who are bravely fighting this terrible disease. 기금은 현대차 딜러가 자동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현대차가 기부금을 더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은 아침에 17도에서 18도 안팎으로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서 야외 활동하신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엔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체온 조절을 위해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16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부산 19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광주 28도, 부산 27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